예, 또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최정규 우정약품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총 12번 강의 중에 제가 9번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항암제 이야기거든요. 예, 항암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제를 잡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고 하면 제가 요 근래 책을 썼어요.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2019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두 번째 나온 책이 이제 2020년 나온 책이고요. 약에 대한 책을 두 권 썼고요. 또 질병과 세계사에 대한 책은 작년에 나온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퀴즈를 내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선물로 드릴 생각이에요. 네, 좀 잘 들으시면 여기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힌트를 좀 드리자면 메뉴에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퀴즈 한 챕터 끝날 때 앞에 세 챕터 총 4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끝날 때 앞에 가지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항암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시나요? 암이 잘 걸리니까. 암에 잘 걸린다. 맞죠. 또 혹시 암에 걸리신 분 있나요? 걸리지는 않으셨고. 네. 다행이네요. 사실 암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또 하지만 우리가 또 주변에 보면 꼭 난 안 걸렸지만 옆에 이제 친척이나 또 친구나. 친구도 걸린 사람이. 맞아요. 그런 가족 중에도 걸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암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저희가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암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배우기도 힘들고, 이제 또 암에 걸리는 연령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좀 배우거나 익히기가 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예. 보통 제가 강연에 나가면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많은데, 오늘은 좀 특별히 이때까지 강연하는 것 중에서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제 자체가 원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암에 대해서 또 항암제에 대해서 또 많이씩 알아서 가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부산대 졸업하고요. 약학과 서울대에서 석사를 했고요. 연구를 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키스트에서 신약개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연구했던 것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국을 하면서 이 책을 냈고요. 또 부산시 약사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요즘은 또 특별히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게 돼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 약이 되는 이야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약에 대해서 좀 쉽게 대중들이 알기 쉽게 좀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SCI 논문이라고 이런 논문도 냈고요. 요즘은 이제 책하고 이런 게 있어서 밑에 영어 도서에도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 있었는데 요즘은 재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약과 질병에 대한 것을 좀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인문학과 결합을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본론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을 보시면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암입니다. 결국은 암 때문에 죽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순위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는 병원에 들어가면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많죠. 어떤 병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의 사인은 이제 폐혈증으로 죽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가집에 가면.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순위가 뭐냐고 하면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장과 뇌혈관, 즉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합한 경우보다도 실제로 암이 월등히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암이 무섭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감염으로 많이 죽었죠. 결핵
대액으로 죽는다거나 뭐 청년도에 걸린다거나 예전 같은 경우는 또 뭐 다른 어떤 그 감염으로 인한 병이 많은데 반해서 사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감염 질환이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암에 의한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면 40세 이후의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어릴 때도 암이 걸리죠. 백혈병, 소아 백혈병 때문에 많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자살이 좀 상당히 높잖아요. 사망의 원인이.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게 가장 많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우리가 지금 83세라고 하거든요. 평균 남자 여자 다 합해가지고 기대 수명이 83세를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83세까지 살면 암에 걸릴 확률이 37.4%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암에 걸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암에 걸리는 것은 나이하고 관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릴 때는 잘 안 걸리잖아요. 젊었을 때는 또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40대 이후부터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렇게 암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포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 많이 살수록 오래된 세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의 원인은 이런 세포 분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보시면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그래도 좀 빨리 죽잖아요. 예, 기대수명 80세라고 할 때 5명 중에 2명, 거의 40%죠. 40%는 암에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자는 86세까지 좀 오래 사시죠. 그러면 여자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좀 끔찍하지 않나요? 암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행운입니다. 아직까지 안 걸리셨고 걸리지 않으셔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확률이라고 하면 나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조금은 지금은 괜찮지만 암에 걸린다는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암에 대해서 좀 걸리거나 아니면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나 친척이 걸렸다고 했을 때 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암에 대한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요. 너무 뭐 영어에다가 뭐 세포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지레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궁금증만 가지게 되고 암에 대해서 도통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뭐 항암받고 뭐 수술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병에 대해서 잘 알 때 그래도 그 병을 이기기가 쉽거든요. 특히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거 만약에 내가 혹시 걸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약을 드시는 분도 여기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병에 걸리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뭐 어떤 책도 찾아보게 되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관심을 가지는데 많이 어렵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항암제도 너무 많아요. 종류도 많고 이게 왜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내가 쓰는 약이 어떤 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약이 정말 추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약인지 제대로 된 처방인지조차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는 빨리 이제 의사들 만나는 시간이 얼마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하고 뭐 뭐 수술하라고 하고 약 쓰라고 하는데 좀 잘 안 알려주고 또 뭐 의사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뭐 좀 잘 모르겠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좀 찾아봐도 좀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약 이름이 일단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암에 걸린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내겐 너무 어려운 암이라고 이게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암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공자도 어려워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옛날 약을 배웠어요. 지금 나오는 약들은 아주 최신의 약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게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닐까.
뭐 앞에 뿌리는 사람은 뭐 창과 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뭐 뒤에는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로프로 같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이란 것 자체가 아주 어렵고요. 그리고 이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과정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개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개념이 있을 때 쉽게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갔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참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 한 부분만 보고 오잖아요. 한 며칠 동안. 뭐 길어도 한 달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죠. 그냥 하나의 단면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그 나라는 옛날에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런 전쟁이 있었고 이런 뭐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좀 개념이 잡히죠. 마찬가지예요. 암도 어렵지만 암의 역사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이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에 대한 역사를 먼저 찾아보면 그에 대한 대략적인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너무 좀 아무거나 이야기하면 이야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4가지 파트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독가스에서 시작한 최초의 항암제라는 부분에서 최초의 항암제의 강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기초 생물학의 발전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면역 항암제거든요. 면역 항암제를 썼더니 말기암 환자가 나왔다더라.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면역 항암제가 상당히 핫한 게 지금의 현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높아지는 암 생존율.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암에 걸려도 뭐 좀 병원 가가지고 치료하고 좀 비싸지만 그래도 치료받으니까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최신 경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책 3가지를 준비했고요. 한 챕터가 끝날 때 제가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아시죠? 메뉴에 있는 제목이 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메뉴에 있는 것을 조금 잘 보실 거고요. 약 이름이 한 2가지 나올 테니까 약 이름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독가스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무슨 본인인 것 같아요. 이 본인이 있는 어떤 독가스가 피어오르고 방독면을 쓰고 있습니다. 예, 독가스에서 시작된 최초의 항암제, 항암제하고 전쟁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예, 암에 대한 역사를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먼저 알아야지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암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이집트 파피루스의 유방암이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예, 그 파피루스 막 나오잖아요. 옛날에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쪽의 문명이거든요. 세계 뭐 4대 강 유역에서 고대 문명이 발달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파피루스에 보면 유방암이 나왔던 그런 흔적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진료도 나오지만 그 질병에 대한 치료법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기술이 되고 치료법이 나왔을 건데 이 유방암에 대해서는 치료법을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답은 치료법은 없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암에 걸리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사실 방법이 없는 암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100% 낫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부분도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유방암 걸리면 이제 안 되구나. 결국은 죽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것은 영어로 캔서라고 혹시 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 캔서란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언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BC 5세기경 히포크라테스가 기술을 한 건데요. 그리스어에서 나왔던 거예요. 카리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바닷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히포크라테스가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더라. 암이 퍼지는 모양이죠. 그랬는데 이 암이 퍼지는 모양이 바다개의 이제 집게 모양과 유사하다라는 말에서 캔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적었는데 암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게 가장 낫다. 그래야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와서도 뭐 별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암이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고, 암에 걸렸을 때 이 의사가 와가지고 난 좋은 치료법 있어. 또 이 의사가 와가지고 내가 고쳐줄게. 돈만 좀 많이 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히포크라테스가 보니까 이 의사 저 의사 가면서 치료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오히려 고통만 더하더라.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나마 그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직까지도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고대나 중세를 지나가면서 근대부터 뭔가 생각이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조반니 모르가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이탈리아 사람이 18세기 때 이거에 대해서 부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옛날 고대에는 병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 몸에 어떤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병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갈레노스라는 이론에 의해가지고 특히 암이라는 것은 몸에 검은 단즙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암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동양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기운이 어떤 조화를 못 맞춰가지고 병이 생긴다.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깨지면 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근대에 깨져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어떤 병이 있을 때 조직을 가지고 부검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더라. 그 조직이. 그렇게 함으로써 병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고, 그리고 18세기에 와서는 어떤 암은 이렇게 있을 때 수술로 잘라내면 되더라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암이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암 잘라낸다고 뭐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암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하지만 어떤 암, 이 암은 양성 종양입니다. 이 종양을 보면 악성 종양이 있고요, 양성 종양이 있죠. 양성 종양은 그냥 잘라내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암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암은. 그래서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런 개념을 했는데, 문제는 수술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조그만 거, 이제 뭐 양성 종양은 코 같은 경우는 떼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뭐 배를 갈라가지고 여기 있는 뭐 간에 뭐가 뭐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외과 수술이 너무나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취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한 명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붙들고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바둥바둥 하겠죠. 그래가지고 칼로 갖고 와가지고요, 발로 발을 자르는 수술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확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수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수술을 해봤지만 마취제 맞고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 아주 조용하게 나오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수술하자고 하면 아마도 수술을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19세기 중반에 우연히 마취제와 소독약이 발견이 됩니다. 19세기 의학의 가장 큰 진보는 뭐냐고 하면 마취제와 소독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병이 있는 것은 알았어요. 이제 중세나 근대를 지나가면서 뭔가 병이 있다는 것은 좀 사람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았는데 신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19세기 의학은 뭔가 신통하지 않고, 뭔가 이제 좀 지금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그렇게 치료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좀 원시적인 방법이 많았다. 하지만 뭔가 진보가 있었는데, 그 진보가 이런 에테르라든가 석탄산을 이용한 마취와 소독법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 아주 큰 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취제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사람의 몸 깊숙이 수술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동안은 의식이 없으니까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독약이 있으니까 몸 안에 뭔가 자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세균 감염이죠. 세균 감염을 없애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감염으로 해서 죽는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이제 큰 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암에 대해서 큰 진보가 1890년 19세기 말에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뭐냐고 하면 표준 근치 유방 절제술이 개발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근치라는 말이 좀 요즘도 많이 쓰는데요. 뭐냐고 하면 영어로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이 라디칼은 뭐냐고 하면 근본적인, 급진적인 뿌리라고 해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 좀 너무 이제 말을 잘 만들지 않았나요? 뭔가 병의 뿌리까지 없애겠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있는 홀스테드라는 외과 의사가 예전에는 어떤 그 유방암이 있으면 조그맣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그 부분만 자랐어요. 왜냐하면 좀 그래도 좀 예쁘게 당겨둬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몇 달이나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재발하더라라는 경험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지만 그것만 남겨두지 말고 조금 보기 싫어도 이렇게 유방 조직 전체와 겨드랑이, 림프절, 대흉근, 소흉까지 완전 절제하면 그래도 재발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게 무려 1970년까지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좀 생긴다 싶으면 완전히 다 도려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대흉근도 없어지고 소흉근도 없어지면 쭉 처지게 되거든요. 보기도 싫잖아요. 특히 아가씨가 그랬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뿌리까지 꼭 뿌리고 오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수술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효과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우리가 보면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뭔가 많이 암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럼 이 암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걸 어떻게 판별할까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임상 시험을 할 때 한 30명 데리고 한 임상 시험이 나올까요? 100명을 데리고 한 시험 나올까요? 1000명이 나올까요? 10,000명이 나올까요?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을 만한 거예요. 어떤 그 대학병원에서 아니면 미국의 어떤 종합병원에서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효과가 있더라. 어떤 것보다 한 20% 30% 늘었다더라. 이런 것을 믿을 만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참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떤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식품회사에서 한 20명 데리고 무슨 시험했는데 이게 암을 낫게 하더라. 그런 건 좀 믿기가 힘들어요. 약도 마찬가지고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근치 유방 절제술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한 방법이 뭐냐고 하면 2주 냉검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무작위로 실험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효과가 좋을 거야 라는 그런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룹을 중심으로 약을 먹인다거나 수술을 한다면 효과가 분명히 좋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작위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있으면 무작위로 5,000명 나눠가지고 이것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대조군을 나눠가지고 이 사람에게 약 먹어보고 이 사람에게 약을 먹어가지고 진짜 약을 먹은 사람이 이 가짜 약을 먹은 사람보다 얼마나 효과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을 모아놓고 무작위로 나눠둔 다음에 이 수술법을 한 사람하고 조금만 잘라낸 수술법하고 근치로 잘라낸 수술법하고 실제로 나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무작위 이중 냉검 시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을 먹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안젤리나 졸리 좀 다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유방을 잘라냈어요. 소식 기억나시죠? 그때 상당히 좀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2년인가요? 난소도 절제했어요. 그 이유가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고 난소암에도 걸리지 않았는데 잘라냈어요. 이 사람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옳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옳지 않은 거. 다 그것도 결과도 안 보고 다 잘랐어. 예. 아니 그 결과도 번호 안 하고 다 잘랐으니까 자르고 나면 붙이지도 못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세계적인 톱 배우인데 이 사람이 그랬던 이유는 뭐냐고 하면 BRCA 유전자라는 유방암 유전자에서
자기가 돌연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방도 자르고 난소도 잘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난소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것을 돌연 변이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돌연 변이가 뭐냐고 하면 BRCA1 유전자입니다. 이 돌연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가지고 지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돌연 변이가 생기면 여성 70세까지 살았을 때 유방암이 57%, 소암이 40%가 걸린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당신은 좀 있으면 70살까지 57%의 유방암과 40%의 난소암이 있어요 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난 안 잘고 70살까지 그냥 살겠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예. 또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또 70% 하더라도 30%라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방 전절제술이라는 그런 것을 많이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거의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런 톱 배우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병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고 또 언론에서 큰 이슈를 잡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유방을 자르는 게 상당히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암이 있을 때 수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20세기 초에 들어오면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분 아시죠? 라듐을 발견한 키리 부인. 키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하면서 이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뭔가 특별한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특별한 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사선을 통해 가지고 째니까 암세포가 죽더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로 안 되니까 근시 수술에도 다 또 재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방사선을 쬐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 방사선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게 암에 걸리는 줄은 몰랐던 거죠. 키리 부인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나요? 왜 죽었을까요? 방사선. 맞아요. 방사선 때문에 빈혈에 걸려 죽었어요. 백혈병이라고도 하고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방사선을 쬐게 되면 우리 피를 만드는 골수 있잖아요. 골수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적당하게 피에서 혈구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적혈구도 없어지고 백혈구도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런 방사선이 피해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하지만 이분의 그 초기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밝혀지면서 적당하게 쪼이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 마치고 나서 이렇게 방사선을 적당하게 쪼이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무기가 단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무조건 자르는 거. 하지만 유방암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혹시 머리에 뇌에 종양이 있다거나 못 자르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피부에 암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쏠 수 있으니까 이 암세포가 태워가지고 죽게 되니까 훨씬 좋아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무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단점은 뭐냐고 하면